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최근 시장이 하락해서 조금 투자에 대한 재미가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중간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ETF까지 점검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결국 어떤 투자에 포커스를 맞췄느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빅테크 관련 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는 것은 본인이 베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런 베팅에 대한 대가는 결국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거나 혹은 월 인컴이 높은 그런 부가적인 요소가 따라와야 사실 이런 작은 흔들림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는 것이 혹은 커버드 콜을 이용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장기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시장의 큰 트렌드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FOMC나 AI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키워드들은 결국 하드웨어, 엔비디아의 빅테크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랑 휴머노이드, 즉 로봇 관련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빅테크의 흐름도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딥시크 충격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시장을 두 번이나 퀀텀 점프 시켜주면서 빅테크를 이끌어 왔었는데, 딥시크가 충격을 줌으로 인해서 최근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의 시장 현재 상황입니다. 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포트폴리오까지도 카페에다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단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커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 텐데, 자, 7개의 빅테크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3개의 마이너리그 유망주를 가지고 3개가 올라갔다가 혹은 7개 중에서 몇 개가 떨어졌다가 자기들끼리 10개의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 가지 나스닥 100 이런 추종 말고 실제로 좀 적은 비중으로, 빅테크가 결국 시장을 이끄는 것은 종목 몇 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적은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 에이스 빅테크 탑7 플러스는 적은 비중으로 좀 극대화된 효용을 노리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브로드컴, 메타까지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AMD, 여기 3개의 마이너리그는 종목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형태이고요. 제가 지난번 처음 소개시켜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10% 이상인데 50% 이하를 권유드립니다. 시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들이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또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는 있는데, 경기 침체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금융을 좀 더 개선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 두 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과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고, 금이 지금 온수당 3,000달러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완전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현재 얼마나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냐라는 이 PER을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현재 나스닥 가격이 19,400 선물 기준으로 그러면 32배 정도의 고평가를 나타내는 수준이단 말이죠. 금융위기 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 보면 10년 동안의 평균은 22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솔직히 이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년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20% 넘는 30% 넘는 하락폭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좀 분산 투자를 하셔서 적립식으로 나누어 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는요.
시장 자체를 봐도요. 지금 보시면 S&P가 고점에서 20% 정도 하락했고, 15%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도 한 15% 정도 하락했고, 다우 역시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골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채권 가격 역시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2년채, 이건 10년채 채권입니다. 달러가 보통 이렇게 빠지게 되면 지수들은 상승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제 흐름이거든요. 근데 달러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위험 자산들이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원유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틈은 보이지 않겠냐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미미하게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 증시 역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미국만 오히려 자충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중소형주, 저 때문에 에이스 중소형주에 물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물려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실제로 중소형주만 빠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도 많이 올랐어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오던 이 저점 부근을 강하게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도 역시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했고 나스닥도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경우에는 나스닥 관련 계열을 다음 달 인컴으로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장기 투자를 보통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영향을 받게 되면 솔직히 이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개별 주식이나 뭐 제가 써놓고 조금 약간 너무 센 어투라서 지웠는데 발행원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계좌 안 열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오르면은 못 샀다고 난리, 떨어지면은 떨어진다고 난리 치시면은 사실은 진짜 발행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한번 냉정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경제 지표인데요. 자, 우리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의 극대화인데 이런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 지표란 말이죠. 경제 지표가 잘 예상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시장이 좀 더 빨리 목표치에 도달하겠거니 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설정할 때 실제로 중간중간에 어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또 이 목표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경제 지표나 실적들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한테는 주요 가이던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나온 지표와 금요일 날 나온 경제 지표의 중요한 것들이 이 두 가지거든요.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중요도가 상이에요. 미국 경제를 직접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예상은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난좋아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도 있거든요. 소비 심리 지수도 예상은 이만큼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로 가는 과정에서 또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흔들리면 팔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흔들리면 파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기업들의 기저효과 혹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좀 더 모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봐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 같으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빠진 것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여기가 소리를 지르네요. FMC랑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들 중에서 FOMC나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FOMC가 나오기 2주 전에 미국의 경기들을 평가하는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베이지북, 그리고 금리 환경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이것저것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S&P나 나스닥의 주요 포트폴리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줄쳐놓은 것들, 애플과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을 거고요. 자, 다우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다우 지수를 보면 낯설기도 하고 참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비중이 높아요. 시가총액 죄송합니다. 가격이 높은 것들이 비중이 높아요. 보면 가격별로 비중이 나와 있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간이 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골드만삭스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가격이 높아서 차지하는 비중이 8%, 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총 30개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존스 지수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홈디포, 그다음에 쉘윈 윌리엄스, 그다음에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업체들, 비자카드, 암젠, 맥도날드, 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들의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빅테크의 비중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자, 보시면 가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골드만삭스가 1개월 동안 18%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2위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지금 15%가 빠졌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와 금융도 최근에 하락폭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운운할 만큼 시장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게 SWH를 5위에 들어가 있는 게 SWH인데 지금 보면 얘네들은 페인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얘네들도 1개월 동안 3% 하락하는 건데, 자, 페인트는 사실 뭐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3% 정도 빠지고 있다라는 것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싫다, 혹은 앞서 이런 종목들이 또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시장 자체를 좀 잘 추종하고 또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좀 변동성이, 저 같은 사람은 특히요, 이런 변동성에 노출되게 되면 방송을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빅테크에 몰빵한 다음에 오르면은 올랐습니다, 떨어지면은 뭐 진짜 지랄 같네요 하면서 방송하게 되면 제가 6년 동안이나 방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좀 최대한 시장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슈드와 제피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에 0.04% 플러스, 그러면서 배당은 잘 지급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피 역시 7.49%의 배당, 지금 시가 배당이 좀 올랐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그러면서 1개월 동안 3.15% 하락했는데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총 토탈 운용 금액 중에서 30%는 제가 볼 수 없는 와이프 계좌로 엣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2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스와 코덱스로서 코덱스라고 써놨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2개, 3개 오르고 2개, 3개 빠지면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완벽한 ETF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의 처한 상황,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다 바뀌는 것이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속스는 한 달 동안에 10% 정도 빠졌습니다. 우리 팀 속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빠져서 속상하실 텐데, 또 반대로 또 TMF, 채권의 3배 레버리지는 또 그만큼 많이 올라와서 둘 사이가 상쇄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시장 하락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반도체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싸게 잘 사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개미와 반대로 투자하시는 방법입니다.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악재인데, 아무리 AI가 향후 10년을 이끈다 하더라도 혼자 살아남기는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신경은 좀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가져온 겁니다. 자, 그렇지만 테슬라를 개별 투자했을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바닥에서 잘 모아오셨다라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나 빠진 모습입니다. 480불이었는데 240불이니까 정말 정확하게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한두 번 이 온전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가져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투자의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성과에 있어서는 더 보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가 200배였거든요. 아직도 90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S&P 퍼가 20배에서 한 30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20배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저도 좋아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지만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게 워낙 변동성도 크고, 오를 때는 좋겠지만 떨어질 때는 또 제가 방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 테슬라다라는 거. 어쨌든 이 빅테크를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테슬라의 마이너스 50%보다는 좀 낮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0%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빅테크에 투자하는 맥스, 직투 ETF, 매그니피센트 7개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좀 하락폭이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RSI, 상대적인 심리가 매도세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바닥에서 잘 사모으시는 것이 또 싸게 모으는 또 그런 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이스 빅텍 미국 죄송합니다.
여기가 자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도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싸게 잘 담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담으셨던 분들은 또 하락폭이 또 약간 신경 쓰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200일선과 121선을 잘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조정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관세 신났죠. 그러면서도 지금 약간 스스로도 자충수를 두고 있고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기업들은 여기와는 조금은 또 거리가 있는 거죠. 기업들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건데 기업들의 역할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실적들이 잘 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결국 ETPS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 주당 얼마를 벌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요. 저도 한 3일 정도 고민을 하고 이제 녹여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런 시각에서도 혹은 이런 정보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하신 다음에 잘 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접근해보면은 자, 이 핑크색이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최근 약간 밀려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앞서 보셨던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으로 약간씩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기업이 결국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충격을 상쇄되는 부분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브로드컴입니다. 여기 밥 먹일 시간인데요. 자, 브로드컴은 최근에 주요 ETF에서 거의 꼬박꼬박 상위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빅테크에서 최근 들어서 각광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실적이요. 압도적인 성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금씩 밀려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2월 중순 관세 놀이를 하고 나서부터 그 혼란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대비해서 22%나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개별적인 기업 리스크로는 애플 의존도 있었는데 애플이 결국 자체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조금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장 팔고 사고 할 건 아니지만 참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좀 효율적인 내용들을 추구합니다. 어려운 애널리스트들의 말들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시고 메타는 사실 정말 가장 각광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빅테크 중에서 실적과 종목 주가가 가장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얀색의 EPS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혼란기를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포텐이 터질 때 많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 플랫폼입니다. 물론 반도체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실적이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꺾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1년 동안에 주가도 오히려 빠졌습니다. 신기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다라기보다는 실제로 M7 중에서 가장 아쉬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사실 정말 가슴으로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EPS, 주당 순이익의 추이가요.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는 개별적으로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사실 빅테크의 성장 속도에 따지면은 아주 미미한 속도,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22%나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필연적으로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테슬라를 사게 되면 테슬람이 되는 웃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리스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적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유튜브 사실 봐도 소용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좀 별개의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걱정되시는 종목들 ETF 한 두세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거든요. 자, 이런 엣지 종목은요, 사실 좀 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요. 좀 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기간에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 업종 비중이 섞여져 있는 이 테슬라 밸류체인이다라는 거거든요. 테슬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밸류체인인데
보시면은 테슬라의 여러분들 비중은 ETF의 비중은 한 종목당 30%를 넘을 수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배 레버리지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2배 레버리지를 섞어서 이렇게 비중을 구성하는 이런 형태를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라나 LG 엔솔 그다음에 AMD나 엔비디아 이거 이거 뭐더라? 겐펑 그다음에 화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한번 써놨으니까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뭐 제가 다 읽으면은 조회수도 시간도 좋고 하겠지만 다 읽어볼 필요 없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오를 땐 좀 덜 올라도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데이터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국 종목들도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정성 들여 준비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라인업이 지금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추워지면 배터리 안 가고 터지고 폭발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한 상태로 계속해서 배터리가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중국을 무시할 수 있던 그런 한국의 지위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가격과 기술력이 모두 역전된 그런 중국의 배터리 산업인 거고요. 실제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고속도로와 도심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 자율주행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 미국과 중국은 인공위성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아주 용호상박에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싫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혁신이 아니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얘기는 옛날 얘기죠, 사실. 지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테슬라 관련돼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전기차도, 그리고 ESG 에너지, ESS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인가? 저장장치. 그래서 이 저장장치를 전기차다 보니까 매연 탄소 배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룸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타 내연기관 자동차에 팔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의 인생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전기차도 있겠지만 그리고 휴머노이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테슬라는 좀 장기적으로 혁신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FSD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모비라이 그리고 이런 것들 인프라 아마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같이 이렇게 좀 가져가 보자라는 것이 큰 컨셉인데 에이스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리츠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2천만 원 투자했거든요. 지금 13만 원 배당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면은 대략 세후로 60만 원 정도 나올 거니까 메리트가 있어요. 주가는 지금 조금 올랐다가 다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요 수준까지가 지금 적정 밴드라고 봅니다. 4,800원까지는 또 추가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이 좀 활성화돼야지만 넘볼 수 있는 그런 숫자다 보니까 4,600원에서 4,800원 사이에서 혹은 4,500원까지 해서 잘 주워 담으시면은 이런 배당 크게 신경 안 쓰고 배당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혹은 부모님들 혹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리츠를 투자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ETF에서 최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ETF에서 리츠들을 재간접으로, 그러니까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하는데 ETF 안에다가 리츠를 담을 수 있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리츠의 좀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관점에서 이 설명드리기가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혹은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